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미국의 기술주 변동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미국 대선을 둘러싼 노이즈와 영향은 계속됩니다. 미국 대선 뭐 안개 속이고요. 특별히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미중 간의 대선 이후의 관계, 글로벌 경제 영향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정말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누가 되냐고 물어보면 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일단 중국 입장에서 우리 대중관계 분석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점령이 되면 더 긴장하고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는 걸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의 핵심은 네. 타이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이슈만 보면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더 편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이미 뭐 타이완에 대해서 지금 뭐 방위 분담 내라고 그러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협상이라든지 그는 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을 하든 여러 가지 기회적인 요소가 더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금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거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0의 미중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트럼프 2.0은 1.0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만큼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안보나 우리가 첨단 기술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첨단 산업 중국에 대한 제재가 트럼프 2.0에서는 이 바이든에서 봤던 그 더 이상, 그러니까 바이든은 약간의 좀 구멍이 있었고 틈새가 있었다라고 중국은 그러니까 편했다고 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될까? 훨씬 더 강력해질 거라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문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사실 바이든이 계속 가기를 원했죠. 네. 경제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이는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한 뭐 대비도 하고 있다고 또 조금 전에 말씀도 저랑 이제 말씀 나누고 왔는데 대만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뭐 느슨한 줄 거 있으면 주고 받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을 원차이로 만들려는 꿈이 워낙 그 시진핑 체제하에서 강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다시 되게 되면 대만과고 중국하고의 관계, 양안 관계는 위협 속으로 다시 혹은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공격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바이든보다 훨씬 가능성이 네.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호시탐탐 그런 이제 무력 시위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방위분 분담을 했을 때 지금의 이제 총리격인 행정원장이 이제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랐던 게 이제 트럼프의 또 협상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미묘함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볼 것이다. 2027년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2027년도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끝나는 연도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또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중국이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긴장 국면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 타이완이라는 게 뭐 우리가 미국에서는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 이게 이 중국이 인도 태평양 나오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네, 타이완이기 때문에 크고.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사실 이제 공화당이 이제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사실 올해 초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미국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사대 한 1,000명 이상을 뭐 조사를 했는데 한 41%가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하는 측면에서는 한 18% 정도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최대의 적이다. 근데 공화당은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딜을 위해서 대만을 뭐 이게 침공에 놔둘 것이냐 그건 쉽지는 않을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아마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해리스의 최근의 급부상을 나름 좋아하는 건가요? 해리스가 되는 걸 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건가요? 조금은 지금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포기를 하기 전에는 사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피격사 우리가 했던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지금 중국 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 그다음에 시진핑의 2라운드 전쟁에 대해서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싱크탱크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스와트 분석을 하죠. 기회와 위협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갑자기 해리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시작을 하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해리스가 등장한다 했을 때 분명히 바이든보다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일단은 바이든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지만 해리스가 외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뭐냐면 거기에 참모가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제이크 설리번이거든요. 국가안보 모든 대중국 제재의 출발은 이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리스의 참모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미중 관계를 지금 다시 이제 좀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해리스 주변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1.0에서 있는 참모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참모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어올 것이냐, 뭐 그대로 갈 것이냐, 뭐 셜리번이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변함없이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또 추가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해리스만 혹은 주변에 더 강력한 대중국 뭐 제재에서 강력한 이제 참모진 들어온다라면 아마 좀 더 바이든보다는 더 강력한 혹은 더 치열한 미중 관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를 포함해서 우방국들도 다 긴장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그와 함께 또 안보적인 대만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 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뭐 계속 이제 미국의 견제를 받고 반도체 뭐 이런 쪽도 이제 계속 견제를 받고 전기차야 뭐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뭐 유럽 쪽이나 이를 좀 공략하려고 하는데 유럽도 최근에 보면 중국 전기차에 관세 부과한다 그러면서 만만치 않은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중국산 이 순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뭐 그냥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이게 바이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데를 때릴 거다. 근데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제재도 있지만 지금 유럽의 지금 제재에 참가하는 지금 질문 이게 이제 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사실 고민이고 사실 미중 간에 중국이 유럽에 공을 꽤 많이 들였잖아요. 가서 뭐 국빈 방문도 하고 비행기도 사주고 많이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유럽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인권 가치 측면에서 미국 편에 섰지만, 예. 그러니까 대중국 제재,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왔다 갔다를 잘했죠. 예. 미국과 중국.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EU가 지금 대중국 제재가 지금 이제 10월 달에 정식 투표를 하죠. 그래 한 65%의 이제 를 넘는 그러니까 한 15개국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면 이제 이게 11월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게 지금 뭐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뭐 스페인도 찬성을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독일은 아닐 겁니다. 독일은 뭐 아시겠지만 뭐 벤츠, BMW가 훨씬 더 뭐 전체 글로벌 이 판매 대수의 중국이 한 3분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일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국가마다 좀 여러 가지 입장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10월 달 정기 투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은 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카드를 가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지금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하겠다 똑같이 상계 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럽산 내연기관차가 중국에 판매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타격을 더 받아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뭐 프랑스도 지금 사실 지금 찬성표를 던질 것 같은데 사실 프랑스는 보기에는 프랑스랑 중국은 매우 친해 보이죠.
마크롱 대통령 중국도 그래, 중국도 가고 갔었죠. 그랬는데 예. 근데 일단 프랑스 이때 꼬냑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 이제 꼬냑에 대한 뭐 지금 뭐 조사를 또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압박카드를 하고 있고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뭐 이런 식의 지금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또 반응이 또 유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이제 틀어서 이제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제재할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말씀 좀 드린다면 분명히 관세는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미 중국 전기차가 싸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유럽 입장을 이해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의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이제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간에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예. 이제 뭐 중국의 시장의 파워를 아마 압박카드로 쓸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하고의 지금 대관계를 봤다면 내부 경제 상황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4.7%를 기록했네요. 네. 연간 목표가 이제 5% 안팎인데 좀 빨간 불이 켜진 거죠. 지난해도 이제 뭐 출렁출렁하다 결국 5% 성장은 마쳤는데요. 중국 경제 전체적인 생산이나 투자 동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준율을 뭐 찔끔이긴 하지만 0.1%포인트이기지만 내리긴 했습니다. 부양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경제 상황 묶어서 함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1분기 5.3, 2분기 4.7, 5%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분기도 제가 볼 때 5% 힘듭니다. 5% 힘들고 그러면 예. 이제 4분기에서 이제 쇼핑, 소비를 더 시켜가지고 돈을 푼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5% 내외라고 했을 때 이제 구역구역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는 이렇게 보는 거 한 3분기를 한 4점, 뭐 한 4.8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4.7. 2분기에서 좀 한 5% 정도 해서, 아까 5% 내외이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전체 올해 성장률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4.8. 5% 내외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4.8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5.1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미중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 내부가 제일 크죠. 내부의 경제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부동산 부분에선 뭐 단기적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해서 300개 뭐 후방에 있는 산업대에 영향을 계속 미쳐지고 있고 소비의 심리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지금 가장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준율 인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나름의 유동성을 좀 풀긴 했습니다. 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삼중전에서도 밝혔다시피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경제적인 부양책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성장 동력을 바꾸는 형태로 이제 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반기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지준율 인하든지 금리 인하 부분들은 계속 있는 통화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뭐 1년물이든 5년물이든 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년물인데 똑같이 0.1% 인하했고요. 계속 시장에는 자꾸 시그널을 주지만 사실 이미 소비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크게 시장의 심리를 바꿔주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과 미중 갈등 2라운드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상황은 뭐 우리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부상하던 G2로 부상하던 이제 중국이 여러모로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니냐는 차이나 피크론도 나오고 또 중국을 다녀오시니까 내부 분위기는 또 어떤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인사이트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중국 경제 성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성장률이 5% 이하로 확 떨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4.8에서 5.1 정도의 범위는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6월달 보시면 이제 제조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제 아까 소매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소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이구환신 이런 정책들을 계속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도 결국은 소비가 어느 정도 사라지냐가 아마 중국 경제 성장에 아마 관전 포인트 같고 이번에 삼중전해를 약간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삼중전해에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표 지향형. 그러니까 2035년도까지 이제 미국을 어느 정도에 추월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겠다. 그리고 2035년도를 하기 위해서 2029년도까지
뭐 기초 체력을 하는 여러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시진핑 사연임의 속내도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이미 그 내용에서도 사연임을 하겠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면임 지금 3기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도. 7년. 네. 근데 그 이후에 아젠다를 자꾸 제시한다는 이미 거죠. 나온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기는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중국의 삼정선 보실 때나 이 행간을 잘 보셔야 네. 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어가 사회주의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표 지향형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문제 해결형입니다. 정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3대 리스크, 부동산, 지방 부채,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자 금융. 여기 부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삼중전회 할 때 기대했던 게 엄청난 양적 완화를 기대했는데 뭐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것도 네. 명확히 밝혔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 수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로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이 뭐 하반기에 특히 우리가 11월 달에 미 대선에 따라서 급변하는 또 중국 그런 변화,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미국 대선과 미중 관계 전망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